나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회차 교육까지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 1회차 교육 동영상 링크마저도 좀 접속에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수를 못 하신 분들도 아직 계신데 아직 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시간 되실 때 접속하셔서 동영상 이수를 하시고 그 동영상 교육 링크는 저희가 폼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즈에 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소속하고 성명하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 동영상 교육을 이수를 했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그런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출석을 하신 걸로 교육 이수를 하신 걸로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도 채팅을 못 남기신 분들, 늦게 들어오셔서 아니면 깜빡하셔서 채팅을 못 남기신 분들도 나중에 동영상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성함하고 소속하고 교육 이수했음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출석 처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저뿐만 아니라 청주공장뿐만 아니라 각 공장의 환경안전팀 통해서 또 충분히 소통하시고 궁금하신 점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 시간에 같이 질문을 주시면 또 좋고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실제 진행을 좀 해보니까 좀 빡빡하더라고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잡았는데도 각 클래스마다 1시간씩 잡은 게 다른 위험수평가 교육을 들어보시면은 외부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교육을 지금 우리는 총 8주차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거의 외부 교육 수준 이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깊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현장 아니면 교육 이수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기록해서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안전팀, 각 공장 안전팀 통해서 추가 소통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총주공장으로 직접 문의를 주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레코딩을 하고 있어서 동영상 그 강의 중에 나오는 질문 사항도 나중에 따로 추려서 Q&A 그 자료집으로 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오히려 현장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또 금세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약간 아직 거의 다 들어오셨을 것 같긴 한데 1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주와 2주차는 다시 한번 좀 복습 경으로 말씀드리면 1주차는 위험수평가에 대한 기본 개요, 위험수평가의 정의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수평가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봤고요.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험수평가 절차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절차인 사전 준비와 위험 요인 파악, 이런 단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이 어떻게 보면 위험수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험 요인을 그만큼 많이 현장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발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게 없어지죠. 할 내용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위험을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위험 요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위험 요인 파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선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장 순행 점검에 의한 방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순행 점검은 공사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자분들이든 팀장님이든 PE분들이든 아니면 TSM 기반의 현장 우리 근로자분들 모두 다 현장에서 발굴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위험 요인, 아니면 가장 높게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에 접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최대한 많은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게 위험성 평가의 좀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는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내용도 필수까지 간략하게 좀 해보았습니다. 실습 자료는 저희가 그 안전의 날, 아니면 추가 부서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우리 현장 직원분들이 얼만큼 연인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는지 그런 스킬들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주차는 위험 요인을 파악했으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위험성을 측정을 하는 단계, 추정을 하는 단계, 그리고 지금의 이제 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은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가 3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주차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참석하신 분들 채팅 남겨주시고 혹여나 채팅 못 남기신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통해서 거기에 소속하고 성함하고 교육 동영상도 같이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제가 변경을 해놔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 시청하시고 시청했으면 완료했다라는 표시를 같이 홈즈에 남겨주시면은 입수 처리가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두차 교육은 위험성에 대한 결정이라고 지금의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결정을 하려면은 위험성을 말 그대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 평가하는 단계가 3주차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 찾았던 위험 요인을 파악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서 얼만큼 위험한지, 얼만큼 자주 발생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인 결정을 만드는 것이 3주차에 대한 내용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3주차에는 다양한 위험성 결정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릴 거고, 위험성 결정 방법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이미 뭐, 빈도강도법인 거 아시겠지만, 빈도강도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위험성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면서 우리가 JSA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나중에 체크리스트 기법 아니면 OPS 뭐 이런 다른 기법들을 통해서 위험성 결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이런 그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빈도강도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을 얼만큼 많이 발생이 되는지, 이 횟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만큼 많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위험성 추정에서의 빈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이 위험이 작업센터에 노출됐었는지 이런 카운팅을 할 수 있다든지 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사고가 발생이 된 이력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기계 설비에 관련해서는 기계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오류로 인해서 얼만큼 해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횟수들이 또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빈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할 것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어. 아, 우리 사고 계속 안 났어. 지금까지 한 5년 넘게. 우리 공정은 지금 한 8년 넘게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운이 나쁘면 발생한다는 것은 약간 수치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 작업을 해가면서 얼만큼 우리가
수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이 빈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에 대한 내용, 그동안 우리 한 번도 발생 안 했어.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의 발생되는 빈도, 누출되는 빈도, 그리고 기계 고장 횟수, 이런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발생될 가능성을 봤으니까 얼마큼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도에서는 그래서 부상을 얼만큼 심하게 입을 수 있는가, 아니면 뭐 기계적 손실이 얼만큼 클 수 있는가, 물질적인 손실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손실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설비, 뭐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로도 이 강도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크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실에 대한 내용, 인적 손실이나 물적 손실 이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 우리들은 특히 이제 LTI, MTI 뭐 이런 부분들을 사고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런 사고에 따른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강도를 또뭐 우리가 세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위험성 평가 자체에 대한 진행을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게 우선 어떻게 보면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아니야, 이 부상은, 이런 작업은 이렇게 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 라는 의견이 있으면 절대 그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최대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최악의 강도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위험성에 대한 특정을 빈도와 강도에 우리는 곱셈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I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는 프리퀀시, 빈도, 그리고 뭐 가능성이나 빈도로 보시면 되고, S는 시뮬레이트라고 해서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와 강도의 곱셈을 우리가 위험성을 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산출할 때,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1번, 2번, 3번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1번, 빈도가 낮고 강도가 낮으면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는 빈도가 낮고 강도가 높으면은 발생은 거의 없긴 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사고. 세 번째는 빈도도 높고 강도도 높으면은 이런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심각성도 높으면은 가장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3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2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1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이 추정된 위험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상적인 내용은 모두 다 개선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물질적인 그런 한계나 아니면 인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개선 사항은 이 3번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우선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험성 평가가 예전에는 계속해서 추정, 이 단계 그리고 결정의 단계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부에서는 추정이라는 얘기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결정만 나왔어요. 위험성에 대한 결정. 그래서 아예 위험성 평가 절차를 봤을 때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하고 위험 요인 파악하고 파악하자마자 결정을 하는 거라고 노동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 대책 수립하고. 근데 우리 예전에 쓰던 절차는 위험 요인 사전 준비를 하고 나서 위험 요인 파악을 하고 위험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정된 내용을 근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책 수립을 한다는 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추정의 단계가 쏙 빠졌어요.
추정이 왜 빠졌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음, 추정에 대한 것들이 빠진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위험 평가라는 것 자체가 위험을 발견한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이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드라고 하는 것들을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는 해저드가 얼만큼 많이 발생될 수 있는지 얼만큼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산출물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보면 빈도와 강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에 대한 그 산출물이 나오는 게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노동부는 지금은 아예 생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유 자체는 네. 아까도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위험에 대한 빈도와 강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졸리시죠. 많이 좀 단단한 얘기가 있고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다 이건. 그리고 특히나 더더욱이나 작은 사업장, 영세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이런 빈도 강도까지 다 따져서 직원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위험성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제대로 평가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추정에 대한 단계 최소화해줄게. 거의 없다시피 해주고 추정에 대해서 차라리 집중하지 말고 결정을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한 개선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자가 지금 노동부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죠. 유한수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래서 추정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라고 노동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 결정,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그래서 현장을 얼만큼 안전하게, 유지하게 활동을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그렇다고 추정이 아예 날라가 있다든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정은 우리 사업장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추정의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번에 결정으로 진행이 된다. 추정이 중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위험평가의 절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결정이 바로 최근 노동부 가이드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추정과 결정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좀 더 쏟아야 될 것은 노동부 가이드대로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곳에 많이 초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간단히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3주차 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빈도 강도에 대한 내용은 위험성에 대한 추정, 선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시하는 게 빈도 강도법 당연히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법 쓸 수 있고 저중고 3단계 판단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핵심 요인 기술 기본도 쓸 수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에서 사용하는 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오늘 교육을 받고서 기억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저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횡렬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곱셈법. 둘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니면은 곱셈법과 약간 다른 이제 덧셈법이 있는데 둘 다 빈도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첫 번째 전통적인 빈도 강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큰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 추정이나 결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업과 같이 큰 기업들, 우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네, 변별력이 다른 기법보다 좀 더 많아진다, 세세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강도법이 있고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용 기술법이 있는데 각각의 뭐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빈도강도법은 그래서 우리는 5 곱하기 4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좀 노동부에서는 5 곱하기 4까지 할 필요 없어. 3 곱하기 3으로 해도 돼. 라고 제시를 한 게 이 3 곱하기 3 각각 가능성과 빈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아예 일에 한 번, 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제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저게 정해진 정답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었고요. 아래는 강도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상해일 때가 예, 뭐 병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응급처치 뭐 이 정도, 밴드부츠 이 정도가 중, 아니면은 거의 치료가 필요 없는 단계, 뭐 소, 이렇게 나뉘어서도 상위로도 대중소로도 나뉘어서 선별할 수가 있다. 이게 운동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5 곱하기 4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꼭 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나와 있는 기준하고 약간 다른데 코샤에서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고려할 때도 여기 아예 횟수가 나와 있는데 1에 한 번, 뭐 4는 1개월에 한 번, 이것들이 좀 더 보기 편해.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하다고 느끼시면은 네, 이 기준을 갖다가 우리 위원수 평가의 산출 그 기준에다가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사에서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매트릭스 여기 색깔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JS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래 빈도가 5까지 나와 있고 펜으로 해서 빈도가 4까지 나와 있어서 각각의 곱셈으로 유형성에 대한 매트릭스를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허용 기준을 얼만큼 보는지죠. 그래서 우리 청주 공장은 1에서 6까지를 허용 가능한 범위를 보고 있는데, 뭐, 포자 가이드에서도 6까지가 허용 가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 불가능은 8부터 20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이 빈도감독법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빈도감독법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진 않고 3단 이제 판단법하고 체크리스트 핵심적인 기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3단 판단법은 아까 빈도강도에서도 상중하가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음, 이거를 아예 통으로 잡아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도와 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아예 그 작업 단계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위험한지 상중하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우리가 JS에 하고 있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위험률을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하는 단계만 빈도 강도가 안 들어가고 아주 단순하게 상중하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 정도 있고 그 다음번에 상중하로 판별된 거에서 얼만큼을 또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볼지 정해서 일단은 감소 대책 수립을 하는 3번으로 진행됩니다. 예시로 보시면은 창고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바닥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발견을 했어요. 그 위험률에 갖다가 발견한 내용이 위험률 파악으로 들어오죠. 파악된 위험률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 위험이 심각한 정도인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거를 상중하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하나에 해당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위험성 강도 조치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스티커 정도 이런 거 붙이면서 사람한테 주의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서 동일하게 할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위험 감소 대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빈도강도 JS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판단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 결정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들어오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협력업체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빈도 강도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3단계로 해보세요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허용하는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상중하 중에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까지가 허용 가능으로 갔는데 이걸 만약에 중까지 허용을 할지 이것들은 사업장마다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높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놓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상중하로 간략하게 위험성을 측정해놨기 때문에 이 상중하로 나뉘는 와중에도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판별 기준까지도 위험성 허용 기준까지도 높여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놓치게 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들어올 때 위험수평가 3단계를 했을 때 3단계 적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해줬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중 단계에서 놓치는 게 얼만큼 많이 있는지. 이거를 중을 허용할지 말지. 이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뭐 소음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각의 위험률이 파악된 내용으로 상중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위험성 감소 대책이 없죠. 네. 또 중으로 나와 있는데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허용 기준을 잡고서 여기서는 뭐 중 예상되는 것들은 거의 무조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빠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중화 같이 체크되는 거. 그래서 중화가 같이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약간 잘못돼 있는 예시 같아요. 이게 한 가지만으로 적용되도록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어, 약간 그 예시 자료를 제가 끌고 온 거여서 제가 이걸 표시를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상중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JSA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이게 3단계 판단법이고 그 다음은 체크리스트 법입니다. 체크리스트 법은 위험에 대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항목을 작성을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폭발에 대한 위험, 화재에 대한 위험, 아니면은 화학물질 누출, 아니면은 질식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각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작성을 하고요. 이 작성된 내용 기반으로 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이 위험성에 대한 결정은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하는지,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고요.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감소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오른쪽에 있는 감소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이 체크리스트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어스 기반 현장에서 체크를 해요.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분들, 관리관청들 뭐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시는데 이 체크리스트 기법하고 다른 점은 현장에서의 준수 여부까지 파악은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번에 만약에 부합하다라고 나오는 것들, 미준수라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위험성 감소 대책이 옆에 기술에 대해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 기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체크리스트 법에 부합하는 것들 우리는 SAP가 있죠. 그래서 SAP하고 약간 이 다음번 슬라이드에 대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인가, 이 어떤 항목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떤 항목을 체크할 것인가를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 근데 이런 기준을 되도록이면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면은 어, 노동부에서 코사에서 제시한 이런 점검표 기반으로 해서 바로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쉽게 체크리스트 기법, 유형수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위험성에 대해서 적정하고 보완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보완이 필요한 수준인지 확인해서 옆에다가 추가적인 감소 대책까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기존 체크리스트와 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점검표, VPO에서 요구하는 점검표 이런 것들이 다 이 체크리스트 법에 확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법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3단계 판단법하고 거의 유사해 보이죠. 양식 자체는 유사해 보일 때 가운데 위험성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수준인지 굉장히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이 뭐 없고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소 대책이 꼭 수립이 되고 개선 예정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체크리스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AP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와 동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험성을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SAP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하고 있는 SAFE는 실제 앱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위험 요인들을 본인들이 작업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현장에 준수가 되고 있는지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적정 수준이면 그대로 SAFE가 끝나게 되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추가로 보완 사항을 기입하도록 돼 있는 게 우리 SAFE 법이고 SAF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체크리스트 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단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기법 중에서 핵심 요인 기술법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현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파악을 하게끔 하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책까지도 이어지도록 하는 게 OPS 핵심 요인 기술법이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요. 현장의 작업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험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분은 뭐 어떻게 되세요? 이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장비는 또 무엇이 있으세요? 그에 따른 또 위험성은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파악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결정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작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을수록 질문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OPS 기법을 할 때는 우리 현장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최소한 선임님이나 슈퍼님들께서 이 작업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많으시고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파악하는 방식이 OPS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샘플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거에 대한 허용 기준 조치, 허용 기준 수준에 대한 수립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사다리 작업을 할 때, 사다리 작업하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적어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질문을 하면서 여기다가 파악을 한 내용이 당내간의 번호로 이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파악이 되고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내용들로 파악이 되고요. 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책들로 충분하다면 추가적으로 할 조치들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로 어, 이 위험을 다 통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나와야 될 건데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임님이나 슈퍼님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현장에서의 직원분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얘기하기 어렵거나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슈퍼님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핵심 요인 기술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OWD 하고 있는 형식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OWD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추가 개선점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절차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까지 갖춰져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이런 질문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면서 이 위험성 평가를 만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OPS를 활용해서 나중에 절차를 좀 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법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유연성 결정에 대한 방법을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 결정하는 그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위험성을 얼만큼을 허용할 것인가 이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위험성 결정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어디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나와 있고 이런 판단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사업주는 그 1항에 따라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단계가 이, 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위험성 결정의 핵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이게 P가 되겠죠.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예측 수준으로 충분히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에서 보면은 뭐 법규 준수, 미준수되는 것들은 허용 불가 이런 것들로 노동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유언서 평가를 쭉 봤는데 이런 내용들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요구사항에 맞지가 않는데 이걸 대책으로 하고 있어. 이러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법정 요건들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고 이력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허용을 하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어. 아니면 거의 발생되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로도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수준으로 해서 우리는 방호장치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설령 바보짓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아. 이런 정도가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결정은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과도 직결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장에서 얼만큼을 허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명확히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노사가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택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하기 힘든 게 좀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데 10년에 한 번 날 수 있어요. 케이스 A. 케이스 B는 자주 다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죠. 어떠신가요? 케이스 B.
케이스 B에 좀 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물론 저게 이제 그 케이스 A가 아마 제일 좀 크죠? 근데 C는 할머니고 이거는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둘 다 당연히 해야겠지. 케이스 A 10년이 오래 수 있죠. 아니, 뭐 보장 없으니까. 네, 케이스 A가 맞을지, 케이스 B가 맞을지는 저도 솔직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먼저 예산을 써야 될지. 정답은 네, 이런 해결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A는 내부의 근본 대책을 해갖고 네, 케이스 B는 어쨌든 뭐 자주 우리가 일어나는 관련성을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쉽게 말해야겠다. 10년이 오래 수 아, 신뢰 오해될 수도 있죠, 그게. 네, 10년이 오늘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네, 자주 발생되는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이 비용은 또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매번 한계가 있죠.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나뉘어지는 그런 작업 단계, 그 위험성이 파악되는 게 있으면은 어디에 집중해서 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많은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 가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정해진 정답은 없고, 진짜 언제 발생될지, 이게 오늘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주 발생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이걸 고치는 게 더 긴급할 수도 있긴 한데, 정답은 없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얼만큼 현장에서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고려 순위로, 고려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또 어떨지 예산 생각합니다. 많이 들면 케이스 A를 그냥 가야 되는 거고, 저거는. 그러니까 저건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케이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작업자들은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매일 다 쓰는 거잖아요. 어떤 분에선. 그 모서리나 뭐, 뭐 대책을 바라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말한 정답은 없지만 예산이 많으면은 A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산은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예산 뭐 별로 안 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건 감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네, 그래서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뭐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리 안전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안전문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이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진에서 우리 리더십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하나의 또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고 아니면 많이 공감하는 쪽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우선시한다. 아니면은 자주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시한다.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체감을 높여주면은 우리는 그래도 안전문화가 이분들이 건의하면 회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회사는 항상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체감하게끔 관리자분들이 이런 기회를 좀 주시는 건 어떨지. 네, 그래서 긍정적인 안전문화로 직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저는 뭐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긴 합니다. 내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할 할 때에는 직원분들하고 그래서 같이 소통하시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성 결정은 추정 및 결정이라고 저 메인 토픽에 나와 있죠. 추정, 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성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치적인 것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남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위험성 결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위험성 평가의 전문가라면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위헌수평가에 대한 각각의 실습입니다. 보시면은 빈도감도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빈도감도법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중대재해 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위헌수평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 아까 이전에 샘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쭉 작성을 해보시면 될 거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교육 이후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위험수평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각각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위험성 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습에 대한 내용은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교육은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1주차 때는 위험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2주차는 지속적으로 절차가 가장 첫 번째 절차로 진행된 게 사전 준비와 위험 요인 파악, 그리고 3주차가 파악된 위험 요인을 통해서 결정입니다. 위험성 결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추정과 결정을 하는 단계가 3주차 때 위험수평가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위험성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리는 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빈도 강도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 두 가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기법들은 우리가 좀 더 다른 협력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장에 좀 더 영세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주차 때는 위험성 결정된 내용을 통해서 대책 수립을 하는 단계여서 이때도 약간 내용은 붙여갈 수 있긴 한데 이 내용 진행하면서 그때는 Q&A 세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진행하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미리 준비하셔서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